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벌어지고 있는 주요 경제 뉴스들을 한 발 더 들어가서 톱파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업들 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유통가에서는 쿠팡의 대체처를 찾고 있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초반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프로모션 정도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거의 대놓고 쿠팡을 저격하는 행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무신사가 최근에 발표한 할인 행사입니다. 2만 원, 2만 원, 5천 원, 5천 원. 어딘가 기시감이 드는 액수고 또 색깔도 그렇죠. 쿠팡이 최근에 내놨던 5만 원 보상안을 흉내낸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2만 원과 5만 원의 5천 원의 배치입니다. 자주 쓰는 서비스를 5천 원, 상대적으로 생소한 여행이나 명품 서비스에 2만 원을 배정했던 쿠팡과 달리 무신사는 가장 많이 쓰는 무신사 스토어 등의 가장 큰 액수인 2만 원 할인 혜택을 배치했습니다. 이외에도 SSG닷컴은 7% 고정 적립을 골자로 한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OTT인 티빙과도 연계된다는 점이 특징이고 특히 구독료가 2,900원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쿠팡이 지난 2019년 유료 구독을 출시했을 때 책정했던 초기 가격이 바로 2,900원으로 역시나 쿠팡을 저격한 가격 책정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아직까지는 쿠팡의 이용자나 결제액이 확실하게 급감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의 편의성을 완전히 대체할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소비자들의 탈팡 의혹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쿠팡을 둘러싼 불안감이 여전할 때 경쟁자들의 행보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오랜 수건 사업인 신사옥의 건립 계획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신사옥 건립 계획, 이게 기시감이 좀 있습니다. 첫 설계안이 10년 전인 2016년에 나왔고 당시 2017년 착공을 추진했는데 이후 장기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기 때문인데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던 만큼 정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아주 간략히 정리하면 초반 5년은 환경 영향 평가나 전투기 비행 안전 등의 제도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요. 그 이후에는 치솟은 공사비 탓에 현대차가 105층 빌딩을 포기하면서 설계를 바꾸고 다시 승인받는데 후반 5년을 썼습니다. 그 결론으로 49층 세계동 건립이 이제서야 확정된 겁니다. 한전 부지 낙찰로부터 따지면 무려 10년 넘게 끌고 있는 현대차 GBC 건립이 올해는 정말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벨기에 정부가 쓰는 빌딩에 투자한다고 홍보하며 지난 2019년 대대적으로 판매됐다가 전액 손실로 이어진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서 이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정부가 임차한 빌딩이라며 안전하다는 것만 너무 강조하면서 불안전 판매 논란이 불거졌고 일부 자율 배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배상은 배상이고 불안전 판매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의 제재도 받아야죠. 이를 검토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변수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투자자의 4분의 1 정도만 배상을 결정한 이 펀드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일괄 배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괄 배상이라면 모든 고객에게 일부나마 보상을 한다는 뜻인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금감원의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펀드 판매사들이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많은데 한국투자증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 톱파보기 이번에 자세히 톱파볼 소식은 부실한 서버 보안 관리로 정보 유출과 무단 결제까지 벌어진 KT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앞서 SKT 유출 때처럼 해지 위약금이 면제됐고 고객들의 대이동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 영업전까지 불거지는 양상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T의 위약금 면제가 본격화되면서 연초부터 휴대폰 시장이 뜨겁습니다. KT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을 막아야 하는 최대 악재가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을 모실 수 있는 최대 기회의 장이 열린 셈이죠.
뺏고 뺏기는 경쟁 속 과열 양상까지 보이는 이동통신업계의 지각 변동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기자, 일단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KT의 가입자 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KT가 사이버 침해에 따른 후폭풍을 그야말로 정통으로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위약금 면제 시작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이달 7일까지 8일 동안 보면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한 가입자 수는 모두 13만 59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휴일 개통분이 반영되면서 1월 6일 하루에만 KT 가입자 3만 명 가까이가 이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KT를 떠난 고객들은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살펴보면 좀 누적 기준으로 70% 이상이 경쟁사인 SK텔레콤으로 옮겨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또 알뜰폰으로 이동한 고객까지 포함을 해도 60% 이상이 SKT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해 SKT의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KT로 넘어간 고객들의 일부가 또 역시 다시 SKT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좀 묘한 게 사실 SKT는 이동통신 3사 중에 가장 먼저 해킹을 당했고 맞습니다. 또 LG유플러스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유출의 양상은 다르더라도 결국 통신 3사가 모두 보안에서 불안감이 있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꽤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좀 웃기면서도 슬픈 어떤 단면인데요. 예. 어딜 가나 좀 딜레마라는 게 앵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시잖아요. 네.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그래서 경제적인 보상이 지금 또 이동의 가장 큰 동기가 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뜩이나 지난해 보조금의 상한을 두는 이런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통신사들이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번호 이동을 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굳이 내가 기업과 릴레이션십을 맺어야 될 유인이 없어진 거예요. 다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3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점에서는 공짜폰을 넘어서 현금을 더 얹어주는 일명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최근 일부 성지들의 시세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마이너스 숫자 음수가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번호 이동 시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만큼 고객에게 돌려주는 그런 마이너스 폰까지 나온 겁니다. 네. 고객에게 이 돈을 차비조로 돌려주는가 하면 출고가 200만 원 중반대의 갤럭시 Z 폴드 7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3분의 1인 90만 원대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기획값에서 할인해서 넣었는데도 보조금이 좀 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죠. 플러스는 지금 기획값 저희가 무료 가능하시고요. 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만 원 한 초중반 정도 나오시죠. 네, 그러니까 대리점에 전화해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현금을 돌려주면서 새 폰도 같이 주는 뭐 이런 영업 행태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뭐 어차피 보안 이슈가 있는 거는 3사가 똑같고 뭐 옮기면 돈을 준다고 하니 뭐 고객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그냥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 그게 그런 동기 때문에 움직이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네. 또 이 통사들이 번호 이동 고객 유치를 위해서 판매 장려금 규모를 대폭 키웠고 KT 위약금 면제가 지속되는 오는 13일까지는 막대한 보조금이 또 계속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지원금이 거의 2배 정도 좋아졌어요. KT 이슈가 있어서 어쨌든 SK가 가입자를 많이 뺏기는 상황에서 다시 가입자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죠. 때문에 업계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회복 속도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에서 공식 집계하는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통계는 지난해 10월 수치가 가장 최근입니다. SKT는 해킹 사태 여파로 가입자 이탈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4월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진 후 10월까지는 30%대를 화면 보시는 것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KT 위약금 면제 기간의 변동분을 반영한 이통시장의 새로운 점유율 통계는 3월 중순 이후에 나올 예정인데 SKT 시장 점유율 그동안에 얼마나 올랐을지 그럼 40%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SK텔레콤은 물론 지금 쭉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보조금을 풀면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KT라고 해서 그냥 이 상황을 마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KT 역시 이해 질세라 기기 변경, 번호 이동, 보조금을 똑같이 강화를 했습니다. 예. 또 KT를 떠나지 않는 고객에게는 오는 2월부터 6개월 동안 매월 데이터 100GB 추가 제공,
OTT 이용권, 커피 프랜차이즈 쿠폰 혜택들도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안내 받아보신 고객들 많을 텐데요. 다만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요금 할인보다는 장기 혜택 중심의 보상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의 요금 할인보다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유선이 맞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타사의 유사 사례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맞겠다 판단을 해서 7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요. 하지만 글쎄요, 그동안의 이탈 추세를 보면 방금 전에 드린 것처럼 KT의 전략은 고객 마음을 붙잡기에는 좀 역부족인 쪽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SKT가 지난해 시행한 고객 감사 패키지 내용 중에 고객 만족도가 가장 큰 항목, 통신요금 반값 할인이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객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이 통사들의 마케팅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에 관련 문자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사 공격하는 비방 마케팅, 고객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어떤 불안 마케팅,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KT 위약금 면제를 전면에 내세운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현수막 게시 등 공격적인 고객 유치 행위가 포착이 됐는데요. 해킹 사태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탈자를 끌어오겠다면서 이런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는 거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대목이죠. 예. 다만 이 통사들은 본사 차원에서 이런 식의 홍보를 권유한 사실은 없고 일부 유통대리점들에서 진행된 부분이다. 현재는 대대적인 비방 금지 공문을 띄우는 등 내부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과열이 일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늘 그렇듯이 이렇게 과열되면 부작용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폰 바꾸면 수십만 원 준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혹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진지하게 핸드폰을 새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늘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라는 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런 공짜 폰, 차비폰 혜택 늘 무조건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원금 조건 설명이 빠지거나 고가 요금제, 부가 서비스 가입을 전제로 개통을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공짜 폰이라는 광고가 눈길을 끌더라도 그래서 내가 실제 지급하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요금제 유지 기간은 얼마나 되고 부가 서비스는 뭐가 붙고 이건 언제부터 해지가 가능한지 위약금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계약서의 형태도 중요한데요. 간이 계약서에 적힌 어떤 수기 설명이 아니라 표준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적힌 조건이어야지 막대한 페이백을 약속한 판매점이 부도가 나거나 극단적으로 잠적하는 경우에도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그냥 사용하는 계약서 형태들이 또 있어요. 표준 계약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통신사에서 지정하는 정확한 표준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다 써준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전혀 통신사로부터는 보호를 받지 못하시고 정확한 표준 계약서의 내용이 이제 수기가 아닌 정확한 내용으로 들어갔는지. 네, 이렇게 부작용이 뻔하다면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국도 이미 이용자 피해 예방에 착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우선 지난 2일에 통신 3사를 불러서 과도한 행위, 허위, 또 과장 광고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를 했고요. 이어서 7일부터는 주요 성지 등 오프라인 판매점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공짜폰으로 안내하고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나 경쟁사 이슈를 지나치게 활용해서 소비자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런 양상이 애초에 벌어지지 않게 더 이상은 정보 유출이 없어야겠죠. 안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요즘 자산 증식에 관심 갖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많이 보신 기사들도 오르는 자산들에 대한 소식들에 집중됐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기사입니다. 주식 못지않게 급등세를 탄 자산이죠. 금값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금값은 온스당 4,341달러로 1년 만에 63% 넘게 뛰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상승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돼 7%가량에 그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천장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가까워진 천장을 의식한 걸까요? 금계좌를 취급하는 대형은행이 금 적립계좌의 위험성을 높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금값과 환율 변동성에 금 적립계좌 투자자들의 심리도 덩달아 출렁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이지만 계좌 안에서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은행 골드 투자는 이제 25년 8월 28일 날 시작했고 이제 수익률은 지금 한 30% 정도 되고 있고 매일매일 보면서 이제 떨어지면은 또 기분 안 좋고 2026년에도 이제 현재 가치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실제로 지난달 29일 금값은 전장보다 4.59% 떨어진 온스당 4,343.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작년 10월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를 잇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되자 금값은 11월 2,500달러 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5대 은행 중에서 국민, 신한, 우리은행 3개 회사만 금 적립 계좌를 판매 중입니다. 이 중 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부터 기존 3등급이던 금통장 위험 등급을 2등급으로 올렸는데 올해부터는 2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10년간 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 편차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1등급 상향으로 표기를 바꿨습니다. 요새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원래 제시하고 있는 원칙 외에 부과 기준을 두어서 사람들이 보기 안전하다고 하는 상품일지라도 좀 변동률이 큰 경우에는 등급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좀 소비자들한테 그 위험도를 강조하고 싶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금통장을 가장 위험하게 보는 곳은 우리은행으로 금통장을 원금 100% 손실 가능한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최대 원금 손실 가능 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고난도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금 투자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투자법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소액 매매가 가능한 상장 지수 펀드 ETF는 환금성이 좋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금 혜택을 원한다면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이 유리하고 실물 투자는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금보다 더 자주,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역시나 코스피입니다. 연초 고공행진 장세를 보였던 만큼 코스피의 이른바 천장이 어디냐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너무 낮은 천장을 예상했던 투자자들에 대한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대표적인 곱버스 상품은 장중 500원 선마저 붕괴되며 사상 최저치인 492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1,400원대 안팎이었으나 10월 들어 1,000원이 붕괴되더니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며 동전주로 전락했습니다. 코스피 고공행진에 6개월 사이 60% 넘게 빠진 겁니다. 같은 기간 개인은 이 ETF를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순매도한 것과 대비되는데 그만큼 지수 하락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60%의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부터 주식으로 갈아탔다는 투자자까지 새해 불장을 만끽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전략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많이 들고 있어. 이런 분들이 좀 보험 차원에서 인버스나 인버스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지수 전체의 인버스 투자자들만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아닙니다. 일부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중소형주는 상승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언적인 수준의 공약에 그칠 것 같았던 코스피 5천, 어느새 조금씩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외형이 커지는 데 더해 균형적인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증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요일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됩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건데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모든 수급자는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2.1% 오른 연금을 받습니다. 월 평균 수급액인 68만 2천 원을 받던 분이라면 이달부터는 14,000원가량 오른 69만 6천 원을 받게 되고요. 최고 수급액인 월 318만 5천 원을 받던 분은 약 6만 7천 원 오른 월 325만 2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7천 원 늘어난 약 35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도 같은 수준으로 오릅니다. 이렇듯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조정해서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폭도 띄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과거와 달리 2022년에는 5.1%, 2023년에는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도 상승해 왔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받는 돈이 늘어나기 위해선 내는 돈도 늘어나야 합니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는데요.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매월 7,700원, 또 지역 가입자는 15,400원씩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자조 섞인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된 지 오래죠. 올 한 해도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였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주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KDB생명이 지난 9개월간 이어졌던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했습니다. 임승태 현 대표의 임기가 지난해 3월 이미 종료됐는데도 후임 인선이 미뤄지고 있었는데 새 수장을 선택한 겁니다. 새롭게 내정된 수장은 지난해 3월 KDB생명으로 영입된 김병철 수석부사장입니다. 여러 보험사를 거치면서 영업에 주력해왔던 전문가로 영입 임원이긴 하지만 1년 만에 부사장 타이틀을 떼고 대표로 승진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신임 대표 앞의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영업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으니 실적을 내라는 메시지일 텐데 작년 3월에 합류한 이후 김 내정자가 힘을 쏟았던 건강보험 등 재산보험에서의 성과도 아직은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핵심 실적 지표인 보험 계약 마진은 지난해 3분기 7,89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8,134억 원보다 줄었습니다. 더 많은 권한을 쥐고 체질 개선에 나서게 될 올해 KDB생명의 수익성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CEO의 공백을 해소한 KDB생명과 달리 여전히 신임 대표가 오리무중 상태인 곳이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공급에 적잖은 역할을 해야 하는 공기업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이야기입니다. 이한준 전 LH 사장이 지난해 10월 사임한 뒤 2달여간 대행 역할을 해왔던 이상욱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진 거죠. 문제는 전임 사장이 지난해 8월부터 이미 사의를 표명해 왔는데 아직도 차기 사장 선임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류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합니다. LH는 이미 사장 후보를 추려놨는데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 출신 후보자가 떨어졌고 남은 후보가 모두 내부 인사라는 게 문제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LH에 외부에 인재가 없어서 내부에서 뽑기로 했느냐 하는 날선 질문을 던지면서 인사 기류가 급격히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외부에서 인물을 데려오면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고 내부에서 올리면 조직 쇄신이 안 된다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지적하는 상황 속에 LH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